희망으로 가득 찬 결혼의 시작.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평범하지만 온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과 어울리며 매 순간 소중하게 지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도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근처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진우 오빠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첫인상은 무척 부드럽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명절에는 각자의 가족을 소개하며 장시간을 보내고, 평일에는 소박한 데이트를 하며 평범한 행복을 쌓아갔죠. 진우 오빠는 유난히 배려심이 많고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오빠의 따뜻함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오빠 역시 저를 변함없이 아껴주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제적인 고민부터 향후 삶의 목표, 혹은 아이에 대한 생각까지 솔직하게 터놓고 조율했습니다. 아직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할 때도 호화롭게 치르기보다는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해 조용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기로 했죠. 손수 웨딩카드도 만들고 직접 하객 답례품을 포장하면서 분주하면서도 설레는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결혼식 당일,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강가의 하얀 예식장에서 저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부부가 되었습니다. 진우 오빠가 제 손을 잡고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 극복하자 라고 말한 순간, 저 역시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꼭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조그마한 월세방에 둘이 앉아 라면을 먹으며 나눈 원대한 꿈, 아이를 키우고 작은 마당이 있는 집에서 티를 마시며 노후를 보내는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그 모든 게 현실이 아니어도 좋을 만큼 그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결혼 후 첫 일상들은 매일이 마치 소풍처럼 설렜습니다. 서로가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이 되었고, 매사에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도 행복을 찾는 법을 터득해 갔고, 가끔은 힘들고 서툴러도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만 있으면 어떤 미래도 두렵지 않다는 깊은 확신을 갖게 됐으며, 진우 오빠 역시 저에게 함께라서 늘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주곤 했죠. 다른 이들에게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자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 찬 결혼 생활이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저희 부부는 특별히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월세가 저렴한 작은 오피스텔을 겨우 구할 수 있었고, 둘 중 누구의 부모님도 딱히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형편이 아니었죠. 남편 진우는 그 당시 중소기업에 다니며 매달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었지만 월급이 결코 넉넉지가 않았습니다. 저 역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간제로 일하며 소득을 보태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도 서울에서 살아가기에 금방 빠듯해졌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집세, 관리비, 교통비, 식비를 제하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결혼과 동시에 늘어난 각종 보험료, 결혼 이전에 남편이 갖고 있던 학자금 대출 상환까지 겹쳐 저희의 가계부에는 늘 빨간 줄이 표시되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끼면서 살면 언젠가 나아질 거야 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지출 하나에도 민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처음 갈등이 시작된 건 가족을 위한 지출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급하게 어머니께 보낼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달만 도와드리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께서는 명절이나 생신 혹은 각종 기념일이 아닌 평소에도 생활비, 여행 경비, 효도 선물 등의 명목으로 자주 돈을 요청하셨습니다. 저는 신혼 초부터 남편과 우리 미래를 위해 저축해야 한다고 약속을 했기에 이렇게 빈번한 송금에 대해 점점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 가정의 경제 계획부터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 번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았지만 남편은 어머님께 조금씩이라도 도와드리는 건 자식된 도리라며 쉽사리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큰아들과 며느리는 모두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아이도 있어 경제력이 탄탄했지만 막내인 남편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어 더 자주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라 해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니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늘 쪼들리게 되었죠. 저 역시 가족들에게 큰 도움을 받은 입장이 아니어서 양가를 위해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자는 남편의 태도가 그럼 이해되면서도 속에서는 점점 서운함과 답답함이 쌓여만 갔습니다. 어느새부터인가 월급날이 다가올수록 서로의 통장 내역을 확인하며 예민해졌고 이건 왜 필요해? 이건 다음 달에 미루면 안 돼? 하는 작디작은 잔소리마저 점차 잦아졌습니다. 주말마다 장을 볼 때마다 누군가는 한 푼이라도 아끼자고 주장했고 누군가는 살림살이에 꼭 필요한 거라고 우기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필요와 우선순위가 엇갈리면서 가장 평범했어야 할 일상이 점점 불편한 시간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비상 지출은 저희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회식이 있다며 예상치 못한 술값이나 아픈 동료의 병문안 비용, 그리고 저의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급히 내려가야 할 일이 생기면 이동 경비까지 계획에 없던 돈이 계속 새어나갔습니다. 항목별로 나눠둔 적금마저 중도 해지할 뻔한 순간이 여러 번이었죠. 불안정한 재정 상황은 부부 사이의 대화에도 큰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기존에는 서로의 하루를 얘기하며 웃던 식탁이 이제는 서로의 지출을 탓하는 자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을 보는 동안 세일 품목 위주로만 골랐다가 남편이 가끔은 좋은 것도 먹자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고 또 다른 날에는 남편이 어머니께 슬쩍 송금한 내역을 전후로 왜 미리 상의하지 않았느냐는 말다툼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서로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각자 처한 가족관계와 책임, 돈에 얽힌 가치관이 극명하게 달랐기에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결혼을 통해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돈 문제로 인해 마음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결혼 생활의 첫 번째 고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만으로는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됐죠.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움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압박과 남편의 가족 우선 태도, 저희가 결혼한 초반부터 시어머니의 존재는 언제나 저희 부부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인 진우가 결혼했다고 해서 예전과 크게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집에서나 시댁 식구와의 관계가 쉽지 않다고 들었지만 저희 집의 경우는 특히 핏줄과 효에 대한 집착이 더 유난스러웠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고집과 기준은 강했고 그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압박의 신호가 들어왔지요. 결혼 후로도 시어머니는
진우 오빠에게 늘 크고 작은 요구를 했어요. 자주 집에 찾아오라고 하고 집안의 단심부름,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참석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도 당연한 듯 명절이나 제사 준비, 시댁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셨고 며느리는 가족의 일원임을 처음부터 각인시키려 하셨죠. 단순한 방문이나 행사 참여뿐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시어머니의 기대는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여행 경비, 용돈, 그리고 집안 행사 때마다 드리는 각종 비용들은 점차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지금껏 아들을 길러온 대가를 받으려는 듯 금전적인 지원을 당연하게 여겼고 조금이라도 금액이 삭감되면 네가 시집와서 우리 집이 더 힘들어졌다는 식으로 넌지시 말하시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 압박이 도를 넘었다고 느껴 남편에게 종종 하소연하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막 가정을 꾸렸으니 우선순위는 우리 미래와 생활이어야 하지 않을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건 좋지만 우리 형편의 범위에서 도와드리고 우리가 힘들면 잠시 양해를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기대와 달랐습니다. 진호 오빠는 늘 어머니 편의 입장에서 저를 타이르곤 했습니다. 나도 네 말은 이해하지만 어머니가 기대하는 만큼 해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야. 우리 어머니 원래 그런 분이셔. 조금만 참으면 앞으로 더 좋아질 거야. 가족이 어려우면 서로 돕는 게 맞잖아. 그렇게 남편은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요구에 명확히 선을 긋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불편함을 네가 아직 시댁 생활에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거 라며 넘기기 일쑤였어요. 저희는 다툼이 생길 때마다 남편 입에서는 우리 엄마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힘들게 살아오신 분이야. 네가 친정 어머니께도 언젠가 뭔가 해드리고 싶을 거 아니야? 등등의 설득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저와 남편이 한 팀이 아니라 남편이 늘 시댁 쪽 입장을 먼저 이해하고 변호한다는 느낌에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죠.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라는 이유로 앞세웠고 힘든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친지 접대까지 온갖 일을 도맡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시댁의 유군처럼 움직이면서도 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거나 내 마음을 헤아려 주진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한테 크게 혼나이젠 얼른 움직여! 라며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게 급급했죠. 또한 남편은 사소한 결정 하나하나도 시댁에 먼저 상의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우리 부부간의 계획이나 선택이 필요할 때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엄마 생각은 이렇다. 가족끼리 이야기한 내용이 있으니 맞춰주자. 와 같은 말을 덧붙였죠. 저는 점차 진짜 내 남편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나는 혼란스러움과 서운함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게 느껴졌던 점은 남편이 저보다 가족을 우선시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에 가족이란 실제로는 친정가족이 아닌 오로지 시댁, 특히 시어머니의 뜻과 기대였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늘 시댁의 목소리가 우선됐기 때문에 제 의견은 점점 작아지고 자존감 또한 많이 낮아졌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저희 부부 사이에 점점 더 큰 벽을 만들어갔습니다. 혼자 결혼한 게 아니라 집안과 집안이 만난 것이라는 말이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고달픈 일인지, 그리고 부부로서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게 왜 그토록 어려운지 몸소 깨닫게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베리어 시댁 가족과의 대면, 심각하게 격화되는 갈등. 결혼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어느 날 시어머니의 열렬한 부탁으로 오랜만에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진우와 저는 이미 여러 번의 사소한 갈등과 오해를 겪고 있었기에 이 만남에 대해 썩 내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한 번쯤은 다 같이 얼굴을 보고 속마음도 터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온 가족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형과 큰형수 그리고 조카들까지 모여 있어서 거실은 꽤나 복잡했죠. 그러나 분위기는 생각보다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반긴다기보다
각자에게 무심한 인사를 던지고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내심 오늘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랐으나 곧 그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시어머니의 차별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앞에 놓인 음식 또한 명백히 달랐습니다. 큰형과 형수 앞자리에만 소고기 구이나 전복, 미역국 같은 귀한 음식이 놓여 있었고 우리 부부가 앉은 곳에는 김치와 마른 반찬, 그리고 식은 밥만 덜렁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큰아들은 회사에서 승진했으니 만두구 약 해야지. 우리 진우는 아직 멀었잖아. 넌 아직 멀었다니까? 라고 말하며 식탁 분위기를 아예 가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이미 익숙한 듯 말없이 수긍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머니, 저희도 가족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른 건 너무한 거 아니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며느리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냐? 대우받으려면 네가 더 잘해야지. 라고 매몰차게 답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앉아있던 형수도 저를 겼는지라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댁 식구 모두가 자연스럽다는 듯 저와 남편을 가족의 이등민원처럼 대했고 어린 조카들조차 저희를 하인 대하듯 시켰습니다. 명절 분위기에 어울리는 따뜻함은 조금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싸늘함과 냉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조용히 부르더니 비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도 결혼을 했으면 이제 좀 철이 들어야지. 집안에 기대지 말고 형처럼 자기 힘으로 살아가 봐라. 그리고 며느리, 네가 시집 와서 우리 집이 편해졌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든다. 네가 좀 더 싹싹하게 굴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집안에서 네 자리 못 잡을 줄 알아라. 남편은 그 말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고개만 떨군 채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속상해 눈물이 맺혔지만 더 이상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가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남편을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을 봐. 얼마나 야무지고 부모 말도 잘 듣지 않니? 진우 너는 결혼해서 더 철이 없어졌어. 며느리도 맨날 불평만 하고. 형수도 맞장구를 치며 언니,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 말씀 꼼꼼히 들었어요. 그게 며느리 도리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한마디씩 보태며 저희 부부를 언급할 때마다 비난과 신경질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위축되었고 남편 역시 평소보다 더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남편도 침울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둘만 남으니 남편이 힘없이 말을 했습니다. 미안해. 가족인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지 모르겠다. 근데 엄마 입장 돌아왔어요. 집으로 오는 길 차 안은 침묵뿐이었고 마음마저 얼어붙는 듯했습니다. 이렇듯 한 번의 가족 만남은 평생 잊지 못할 깊은 상처와 미움을 남겼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왜 늘 희생해야만 가족이 되는 걸까? 라는 뼈아픈 질문이 머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부부로서 우리 둘만의 진짜 가족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이 더욱 굳어졌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빠씨 받은 상처와 그가 감내해온 희생의 이야기. 제가 남편 진우와 함께한 세월을 돌아보면
남편이 얼마나 많은 것을 오랜 시간 참아왔는지 처음에는 제대로 몰랐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결혼 초반부터 저는 왜 이 사람은 가족 앞에서 그렇게 작은 목소리가 될까? 왜 항상 희생만 하면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까? 라는 궁금증을 자주 품곤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남편의 마음속 상처와 그가 가족을 위해 감내한 희생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진우의 집안은 겉보기엔 화목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장남과 차남 사이에 확실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장남인 형은 온 가족의 기대와 관심, 그리고 모든 자원을 집중적으로 받으며 자랐습니다. 최고급 학원, 해외 단기 연수, 명문 대학 진학 등 온갖 지원이 쏟아졌던 반면 진우 오빠는 늘 네가 형처럼만 해다오 라는 투로 뒷전으로 밀려 있었습니다. 어린 진우는 그저 엄마 나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 미안해해야 했고 결국 자기 꿈은 잠시 접어두고 형의 뒤치다꺼리에 더 익숙해져야 했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진우는 자신만의 꿈은 이루겠다며 대학 진학에 필요한 자료와 학원비를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마련했습니다. 집안이 넉넉지 않은 것은 알았지만 다른 누구도 자신을 위해 노력해주는 이가 없다는 외로움은 항상 그의 마음속에 그림자로 남았습니다. 그런 환경에 지친 나머지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 자취방을 얻고 고깃집 아르바이트, 편의점 야간 근무까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스스로를 책임져 오곤 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진우가 버텨온 원동력은 바로 언젠가 가족에게 꼭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더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 형이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 곁에 있어주지 못한다는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형 대신 쌓여있는 집안일,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집안 대소사를 맡아 하거나 해결해주면서도 그저 잘했다, 고맙다 라는 말 한마디 듣기가 너무 어려웠죠. 결혼 후에도 진우의 이러한 희생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 내부의 불균형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면서 남편은 형, 형수, 조카들에게도 늘 양보했습니다. 명절에 좋은 음식이 있으면 형과 조카들에게 양보하고 어머니의 부탁이 오면 힘들어도 거절하지 못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더군다나 저와의 미래, 우리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라기보다 늘 엄마가 외로울까봐, 가족이 힘들까봐 라는 이유로 열심히 저축한 돈이나 모아둔 것마저 가족에게 먼저 내어주곤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의 모습을 처음에는 다소 답답하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왜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는지, 왜 부부 공동체의 미래에 있어 희생만을 강요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희생이 곧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희생의 끝에 어머니의 인정 한마디, 가족의 따뜻한 미소 한 번을 바랐던 것이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남편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더 이상 칭찬이나 감사 대신 네가 해야 할 도리라고 치부해버리곤 했습니다. 오히려 남편이 조금이라도 자신을 내세우거나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할 때면 너도 형처럼, 형수처럼 가족을 먼저 생각해라. 그것밖에 안 되냐? 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마음속에는 점차 내가 이렇게까지 해도 왜 인정받지 못할까? 결국 아무리 노력해도 부족하다고만 여겨지는구나. 나는 씁쓸한 외로움만 깊어갔습니다. 특히 남편은 항상 저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자기 성내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눈물이나 분노, 억울함과 자괴감을 애써 숨기면서 늘 저한테는 괜찮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언젠간 달라질 거야. 나는 말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로조차 점차 힘에 부치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혹은 집안에서 점차 무기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침대에 멍하니 누워 깊은 한숨만 내쉬거나 가족 잔치 다녀온 저녁에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늘어났고 때로는 무력감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듯 시간을 허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종종 남편에게 이젠 당신이 먼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하곤 했지만 남편은 늘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 가정에서조차 사랑받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결코 쉽게 씻기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밤늦게 집에 들어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는 가족이란 흔한 울타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울타리가 날 옥죄는 그물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남편이 소소한 성취나 행복조차 쉽게 느끼지 못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매번 모든 걸 참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이 눈에는 언젠가 자신이 사랑과 인정 그리고 존중을 받으리라는 연약한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삶에서 가족을 뒷전으로 밀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해야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으리라는 슬픈 믿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점차 그런 남편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내 편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넘어서 이미 상처와 희생의 연속인 남편의 삶에서도 조금이나마 행복과 위로를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희생하려고만 하지 않아도 돼. 나와 함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믿어. 나며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했고 남편 역시 서서히 가족보다 나 자신, 우리 부부의 삶을 돌아보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에 걸친 가족 내 차별, 희생의 습관은 결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중요한 순간마다 남편은 습관적으로 가족의 요구에 즉각 반응하려 했고 저와의 갈등 역시 그럴 때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남편이 점차 자신의 고통과 희생을 저와 공유한다는 걸 느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진호의 인생은 타인에 의해 상처받은 날들이 많았기에 앞으로는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진우들에게도 스스로의 희생을 반드시 인정받으며 자신의 행복 역시 소중히 여길 수 있기에 바라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큰 사랑과 안식처가 바로 이 작은 가정, 그리고 곁에 있는 저이길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탄 감정적 소진과 떠날 결심. 시댁과의 대면 이후 저와 남편의 마음에는 감당하기 힘든 파문이 남았습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었지만 오랜 시간 쌓여온 불공정과 차별, 희생 요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고 부부로서 서로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저희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고 저마다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도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면서도 더 이상은 꺼내놓고 이야기할 힘조차 없다는 걸 동시에 느꼈죠. 남편은 한동안 혼잣말조차 없었고 저는 자주 눈물을 감추며 잠들었습니다. 서로 위로하는 말 한마디 건네기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이미 누구의 잘못이라 규정짓기도 어려울 만큼 깊고 복합적인 상처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즈음부터 남편은 나날이 더욱 침울해졌고 항상 억눌린 표정으로 귀가하곤 했습니다. 예전엔 소소한 일상이나 사소한 농담에도 함께 웃었지만 이젠 저녁 식사 후 TV 소리를 들으며 각자 바닥만 바라보는 시간이 대다수가 되었어요. 남편이 감당하는 무기력감과 자괴감도 제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도 쉽게 아물지 않았죠. 가끔은 남편이 심야에 잠에서 깨어 주방으로 가 물을 몇 잔이나 연달아 마시곤 했습니다. 새벽녘에는 조용히 욕실에서 혼자 울거나 거울 앞에 서서 멍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옆에서 바라볼 때마다 저는 이 결혼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소모하고 있는지,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과 저는 오래도록 쌓아온 이야기를 꺼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처음엔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었고, 이내 울고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하며 진심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건 내가 꿈꾸던 인생이 아니야. 어릴 적부터 늘 참아왔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견딜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은 변하지 않고 당신까지 괴롭게 만드는 내 자신이 정말 싫어. 조용히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들었어. 그 말에 저는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조차 자기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며 살고 있었고, 저 역시 언제부턴가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절망 속에 빠진 채 살아왔던 것이죠. 그날 우리 둘은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남편을 비롯해 저도 더 이상 외부의 기대와 시댁의 압박, 소모적인 희생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켜야 했고, 각자에게도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현실적인 이사와 독립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남편이 오랫동안 일했던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고, 저 역시 단기적인 파트타임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필요한 물건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전화와 메시지로 압박을 가해왔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배신하냐?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지만 점차 그런 압박이 더 이상 그를 올가매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련해 나갔습니다. 저희는 서울을 떠나 조용한 부산 외곽의 작은 동네로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새 출발의 환경을 만들고 싶었고, 도시의 소음이나 오랜 추억이 밴 골목에서 벗어나 모두 새롭게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이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며 힘을 합치자 불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짐을 싸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먼저 챙기고 싶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마 영원히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저 역시 남편에게 우리는 앞으로 우리 둘만의 가족, 우리만의 삶을 만들자. 엄마나 시댁에 희생되는 인생은 이쯤에서 끝내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겐 미움과 원망, 아픈 기억까지 씻어내는 심리적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가족 내부에서 감내해야 했던 차별, 그리고 제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견딘 강요와 억압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했죠.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오히려 저희의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고도 치열한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집을 정리하던 날 밤, 저와 남편은 불을 끄고 조용히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서로를 우선하고 지키는 삶을 살자. 외부의 소음, 혈연의 굴레, 희생의 압박에 더 이상 무너지지 말자. 우리 둘의 약속을 삶의 중심에 두고 진짜 행복의 의미를 되찾자.
새로운 곳에 도착한 첫날, 낡은 원룸 창문을 사이에 두고 들어온 햇살을 보며 저희는 처음에는 막막함을, 곧이어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내일이 불확실하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마음만큼은 처음으로 가볍고 자유로웠습니다. 남편은 서서히 예전의 그 웃음을 찾았고 저 역시 내 인생을 통제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생각도 났지만 더 이상 그것이 진짜 가족은 희생과 복종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진심의 사랑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저희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교훈을 제일 아픈 시간 속에서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속박, 새로운 도시, 새로운 집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지만 시댁과의 인연이 그리 쉽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출발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가족들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다고 해서 모든 결박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와도 핸드폰 문자 한 통, 벨소리 하나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옛 불안과 죄책감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이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을 끊고 이사를 떠난 뒤에도 집요하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거의 매일 전화가 오고 때로는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원망과 요구, 심지어 협박에 가까운 말들이 오가기 일쑤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럴 수 있냐?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다. 진우가 나를 버리면 엄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등 죄의식을 자극하는 메시지가 반복되었죠. 남편은 한동안 핸드폰 벨소리만 울려도 노이로제에 걸린 듯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음만 들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깊은 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가 수차례 이어질 때면 한숨을 쉬다 못해 식은땀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이 속박의 끈이 생각보다 훨씬 더 질기고 무서운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엄마란 단순한 혈연 이상의 무게였습니다. 효와 책임이라는 이름의 족쇄가 그의 온 인생을 옭아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저희가 사는 마을에 찾아와 집 근처 카페에서 저를 만나자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번 마음의 준비를 해온 터라 거절하지 말고 한 번은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로 나갔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서두도 없이 저를 향해 울분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진우를 이렇게 만든 거지?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이 엄마를 떠나지는 않았을 거야. 그동안 내가 너한테 뭘 더 바랐나? 그저 가족답게 살자는 거였지 않니?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시어머니의 반복된 비난과 모욕에 마음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무력하고 비참했습니다. 저는 차분히 저희도 시댁을 위해 맞춰온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저희를 생각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보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너희를 놔주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라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집에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때때로 동네 주민에게 저와 남편의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가까운 친인척에게 저희를 험담하거나 부르자 나쁜 며느리란 누명을 씌우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연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나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점점 스스로의 한계가 흔들렸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아낼 때마다 내면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버릇처럼 그래도 엄마를 한번 만나봐야 하지 않을까? 엄마가 너무 괴로워 보이는데 내가 잘 설득해보면 변화하지 않을까? 나는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전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반복되는 희생을 끊고 싶어서야. 다시 돌아가면 결국 예전의 고통과 상처만 반복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은 남편이 혼자 차를 몰고 바닷가를 서성이다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엄마 생각이 계속 나.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 없어. 라고 털어놓을 때마다 그가 얼마나 깊은 속박에서 벗어나기 힘든지 절절히 느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형제들과 친척들에게도 저희에 대한 원망을 토로하면서 저와 남편의 결정을 가족 파괴로 몰아갔습니다. 형과 형수는 저희를 보며 네가 가족을 버렸다. 효도를 포기하면 인생도 불행해진다. 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명절마다 빠진 자리에 대해 대놓고 쟤네는 이제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라고 했다는 얘기도 들려왔습니다. 인간관계란 피할 수 없는 혈연의 장애물 앞에서 얼마나 작아질 수 있는지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어떤 날은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을 시어머니가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려두고 효자가 그립다 메시지를 남기는 걸 보며 남편은 며칠간 말을 잃고 침울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감정적 압박 그리고 공개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는 저희 부부에게 또다시 죄책감의 먹구름을 드리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저와 남편의 마음에도 균열과 두려움, 피로가 쌓여갔습니다.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려 애썼지만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의 전화가 올까 조마조마했고 저와 남 역시 누군가 모르는 번호로 연락만 와도 심장이 떨렸습니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쉽게 혈연의 방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억지로 이어지는 피보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보호하는 관계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는 진실을 믿기로요. 남편에게 이제는 우리 선택의 책임도 우리가 져야 해. 엄마가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가 흔들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어. 우리 둘만이라도 지키자. 고 수없이 다짐했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인내와 자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은 심리 상담도 받아보았고 저 역시 자기 감정 회복을 위해 독서, 명상, 커뮤니티 활동 등을 쉬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씩 흐르며 우리는 시어머니의 연락에 흔들리지 않는 법,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법을 익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집 근처까지 찾아왔던 날 남편은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이제 나에게 엄마의 간섭이나 희생 요구를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나는 더 이상 엄마의 소망을 위해만 살 수 없다. 이제 내 가족, 내 삶을 선택하겠다. 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었고 저희도 마음이 아팠지만 이전보다 훨씬 담담하게 그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쉽게 끊어지지 않는 속박. 그것은 단순히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과거의 흔적, 가족이라는 존재로 인해 반복적으로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오랫동안 스스로를 다잡아야 하는 고독한 여정임을 뼛속까지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인내 속에서 저희는 진짜 우리다운 인생의 가치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족쇄가 저희 삶의 의미와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지 못하게 늘 서로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관계의 균열. 시댁과의 오랜 갈등과 반복된 상처 속에서 어느덧 우리 부부와 시댁 가족들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이가 있었습니다. 애써 다시 붙여보려 해도 그 금은 어느새 더 깊고 넓게 퍼져만 갔고 머릿속과 가슴 한가운데에 지울 수 없는 흉터로 새겨졌습니다. 언젠가는 서로 조금만 더 양보하고 이해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현실은 그 끝없는 반복 속에서 더욱 괴로웠고 믿음과 애정은 이미 깊이 상해버린 뒤였습니다. 특히
마지막이었던 시댁 식구들과의 공식적인 만남 이후 그동안 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선 시어머니뿐 아니라 남편의 형수까지 악이 없는 듯하지만 차가운 말들로 우리 부부를 몰아붙였습니다. 네가 가족의 명예를 깎는 행동을 하고 있다. 형제 사이에도 위계와 질서가 있는 법이야. 우리 엄마 그러니까 더 힘들지 않냐? 등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속 깊은 상처를 도려냈습니다. 저는 잠깐이나마 눈물이 넘어올 것 같았지만 더 이상은 그 자리에서조차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아 꾹꾹 참기만 했습니다. 남편 진우는 그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참았던 모든 슬픔과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과 차별받으며 자라온 신정,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식으로서의 서러움, 그리고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지만 끝내 사랑도 존중도 얻지 못하던 지난 세월의 억울함이 비로소 폭발했습니다. 왜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했나요? 왜 항상 저에게만 참으라고 했나요? 왜 어머니에게는 형만 가족이었고 저는 그저 당연히 희생해야 할 존재였나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이 물었습니다. 이 장면 앞에서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형과 형수는 감정적으로 굴지 말라. 가족이라도 기본은 지켜야지 라고 말하며 오히려 진우를 나무랐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저 역시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허탈감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직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상처만을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부부는 완전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은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을 조용히 나갔고 시어머니와의 통화 역시 최소한의 인사와 안부만 주고받았습니다.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도 더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시어머니 집에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형과 형수는 이를 두고 네가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넌 정말 가족을 버린 거냐? 라는 메시지까지 보냈지만 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스스로에게조차 죄책감과 후회를 느꼈지만 그 모든 희생이 돌려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으로만 남았음을 이제는 자신과 제가 함께하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임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저 또한 결혼 초기 나는 며느리고 가족이고 이해해야 하니까 무엇이든 참으려 했던 지난날의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심과 자존감마저 잃을 정도로 깊게 다친 뒤 이상 그들 사이에서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가족관계라면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반복된 상처와 오해, 차별과 책임 강요는 이 세상 어떤 인연보다 더 독하게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희 역시 수없이 부딪히고 화해도 해보려 했지만 이미 회복 불가능한 금이간 가족관계 앞에선 결국 이별만이 남은 선택임을 실감했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외로웠습니다. 명절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은 올까, 어쩌다 친정 모임에서 저희 얘기가 오가지 않을까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때때로 남편은 정말 이게 맞는 결정인가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언젠가는 다시 모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묵은 미련도 완전히 지우긴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단 한 번이라도 진정 행복해진 적이 있었는지를 떠올렸을 때 해답은 늘 분명했습니다. 가족임을 내세우며 강요와 통제, 무조건 받아들임만을 원하는 관계라면 그곳에 남아있는 의미를 되묻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젠 형이든 엄마든 서로 남처럼 지내는 게 더 편해.
참 어릴 땐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모든 걸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안에서만 상처받고 살았던 것 같아. 저 역시 우린 평생 가장 힘든 선택을 했지만 이제라도 우리만의 인생을 시작한 게 다행이야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이 생긴 이후 저희 부부는 진짜 자신만의 가족을 조심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로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억지로 희생을 강요하지 않으며 힘든 날엔 서로 손을 꼭 잡아줍니다. 전보다 훨씬 낯설고 작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는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의 상처와 배신은 때로 평생 아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만한 대가를 치렀지만 적어도 더는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삼으려 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파열음은 끝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받은 배신의 충격, 조용히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던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소식이 우리의 평온을 다시 한번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동안 서로를 위한다고 믿었던 가족,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웠던 시댁 식구들에게서 배신이었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형수와의 관계가 사실상 끊어졌다고 여겼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남아있던 가족 마지막 미련과 애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용히 식사를 마친 후 각자 책을 읽거나 잠깐 산책을 하며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익숙한 번호, 오랜만에 연락이 온 큰 형수였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은 남편. 하지만 이번엔 통화가 아니라 우연히 가장 형수와 큰형이 나누던 대화를 단편적으로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안부에서 시작된 대화였지만 곧이어 흘러나온 말들이 너무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랜 기간 힘겹게 모아온 재산과 사소한 귀중품, 그리고 가족의 소소한 기념품까지 모두 큰형네에게 넘어갔다는 사실. 더구나 그 직후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멀리 떨어진 요양원으로 홀로 보낸 뒤 자신들은 외국으로 이민을 준비하며 이미 대부분의 연락처와 소식을 끊어버린 상황이라는 것. 이 모든 게 남편의 귀를 통해 처음 전해졌습니다. 엄마한테 미리 얘기할 필요 없어. 우린 이미 여기 남은 생각 없어. 네가 뭐라고 해도 엄마한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냉정한 대화 속에서 가장 충격이었던 것은 그동안 가족의 결속과 의리를 강조해오던 바로 그 사람들이 오히려 가장 잔인하게 집안을 등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벽을 바라본 채 오랜 시간 침묵했습니다. 저 역시 상상하지 못한 진실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자신이 끝까지 가족을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어떠한 희생도 견뎌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려왔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늘 자신의 몫은 뒤로 미룬 채 시어머니와 형수를 도왔으며 필요할 때는 경제적 지원마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고 희망했던 가족이 남편 몰래 자신의 유산만 챙긴 뒤 노쇠한 어머니를 홀로 버려둔 채 떠난 현실은 그 어떤 상처보다 크고 묵직한 충격이었습니다. 며칠간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밤에는 깨어있더라도 제 옆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지금 어떤 심정일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가족의 이기심, 그동안 자신이 못마땅해 했던 시어머니의 편애와 형의 특권의식, 형수의 이기적인 태도가 결국 이런 결말로 이어졌음에도 남편은 그 마지막조차 받아들이기를 몹시 힘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남편에게 다가가 이제 정말 이 선을 넘긴 거야. 더 이상 죄책감도 갖지 않아도 돼. 당신은 이미 할 만큼 했고 경계 너머의 일은 당신 탓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가끔은 가족이란 울타리라고 믿었는데 지금 보니 그 울타리도 언젠가는 남이 되어버릴 수 있구나. 난 여태 뭘 위해 희생했던 걸까? 그 슬픈 혼잣말이 마음을 저몄습니다. 이 사실 이후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외로움과 억울함, 서운함을 담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자신이 외면당한 사연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과거처럼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이젠 우리 목까지 버리셨으니 이제 와서 손을 내미는 건 너무 늦었어. 당신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삶이 있다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배신은 저희 부부에게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인 해방감을 남겼습니다. 남편 스스로 가족이란 이름의 무거운 속박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는 자각, 더 이상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안엔 아물지 않는 상처와 아쉬움, 인간관계에 대한 씁쓸한 깨달음이 남았지만 적어도 이제부터는 남의 신세를 진다는 죄책감 없이 우리만의 길을 걷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날 밤 남편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믿고 이해하고 감싸줘야 할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을 돌릴 수도 있구나. 이젠 나 자신 그리고 당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 더 이상 타인의 기대와 희생에 내 마음을 쏟지 않을 거야. 저 역시 이제는 남편과 우리 둘만의 삶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가족의 배신은 한편으론 고통스럽고 허탈했지만 결국 새로운 삶의 무게를 더는 해방의 열쇠가 되어주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견뎌냈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만을 위한 행복을 따라야 한다. 그날 저와 남편은 오랜만에 서로를 꼭 끌어안고 오랫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 한참의 눈물 끝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에도 의존하지 않을 두 사람만의 새로운 세계를 막연하지만 진심으로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방치 못한 시어머니의 재등장. 긴 시간 동안 시댁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고 남편과 저는 조용히 각자의 상처를 복구하며 새로운 일상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결코 계획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었고 상처에 겨우 보호막이 씌워진 순간 예기치 않은 연락이 들이받자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전화였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게 시작됐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창밖으로 부드러운 햇살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만큼은 내 마음이 평온하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남편의 핸드폰이 격하게 울리는 소리에 둘 다 순간적으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어머니는 저희에게 여전히 두려움과 불편함, 복합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였으니까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고 남편은 한숨을 푹 내쉰 후 통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약하고 떨렸으며 울먹임이 묻어났습니다. 진우야, 엄마 좀 살려다오. 나 여기 못 있겠다. 집에 돌아가고 싶구나. 익숙한 울음과 한탄, 그리고 자신이 혼자라는 서러움, 뒤섞인 원망이 반복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랜 침묵에 익숙해졌던 저와 남편에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또 다른 죄책감의 벽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큰아들 내외가 일방적으로 요양원에 모셔다 드린 이후 남겨진 채 외롭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신이 아프다는 신세, 곁을 지켜주리가 아무도 없는 외로움, 그리고 온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절박함을 애써 강조하며
마지막 남은 아들 진우에게 의지하고 싶은 심정을 전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비난인지 애원인지 모를 격정과 동시에 자신을 포기했던 가족들을 향한 끝없는 배신감이 엉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반복했던 가족을 위한 희생, 엄마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지난날, 그 모든 패턴이 다시 반복될까 두려워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분노와 상처, 그리고 새롭게 지켜낸 우리 둘만의 삶의 평온함이 남편을 조금씩 이성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도 우리 인생이 있어요. 지난 시간 동안 어머니께 할 만큼 했고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더욱 목청을 높여 감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설마 너마저 나를 버렸더니? 너가 나를 걷어주지 않으면 엄마는 그냥 요양원에서 죽는 수밖에 없다. 이 위협적이면서도 애처로운 울음은 남편은 물론 저를 향해서도 죄책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의 희생과 상처를 떠올리며 왜 또다시 우리 인생이 흔들려야 하는지 피하고만 있을 수 없는 감정적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남편은 전보다 훨씬 차분하면서도 단호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인생이 한 번뿐인 만큼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먼저 지키고 싶어요. 이 말은 저에게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어쩌면 한동안 귀를 의심할 만큼 단호했습니다. 어머니는 통화를 끊기 전까지 여러 번 원망과 애원을 반복하며 아들을 끝내 설득하려 했지만 남편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저희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어머니의 울음, 그리고 우리 부부가 이제껏 견뎌야 했던 쓸쓸함과 상처를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현실이나 죄책감, 의무감에만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직접 찾았습니다. 얘야, 네가 그래도 내 며느리잖니. 내 마지막 남은 기대였는데 나한테 너무한다 싶지 않니? 라는 말에 저는 이번엔 더는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부당하게 희생만 하고 싶진 않아요. 어머니께서 저희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알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살아온 시간도 존중받아야 하고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예전과 달리 더 이상 집요하게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자식들, 특히 믿었던 장남에게조차 버림받은 이후 이제는 우리가 자신에게 모두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받아들인 듯 보였습니다. 셈이란 게 남는구나. 이 나이엔 누구의 품도 그리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거였니. 라고 중얼거리듯 말하며 마치 자신이 세상 모든 슬픔을 짊어진 양 힘겹게 전화를 마쳤습니다. 이후 시어머니로부터의 연락은 점차 드물어졌습니다. 가끔 요양원 생활이 힘들다는 하소연이나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반성하는 듯한 문자가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불쑥 찾아와 화를 내거나 온 가족을 동원해 압박하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돌아선 자식들을 저주하고 자신의 희생을 무기로 잡았던 어머니도 결국엔 홀로 남겨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남편은 이 사건을 통해 가족이란 이름이 결코 영원하거나 굳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 깨달았습니다. 또한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 역시 상대의 인생과 존엄성을 짓밟으면서까지 지켜야 할 어떤 도덕적 의무와는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그날 그리고 반복해 찾아온 어머니의 연락과 재등장을 통해 자신을 지키는 법, 또 서로를 위한 경계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인생의 많은 시련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남긴 상처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 위에 스스로 경계와 자유를 세울 줄 알 때 비로소 자신만의 진정한 평화와 자존감을 되찾게 되는 것임을 이제야 이해합니다. 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재등장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지만 그 과정 또한 우리 인생 성장의 소중한 일부로 남게 될 것입니다. MK의 적인 해방, 완전한 자유의 시작.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우리 부부는 완전한 해방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 여정이 결코 짧지 않았음을, 쉽게 정의할 수도 없었음을 문득 돌아보게 됩니다. 결혼 후 내내 시댁의 무리한 요구와 가족 내 차별, 감정적 속박, 반복되는 실망과 상처는 우리 삶을 집요하게 옥죄었습니다. 몇 번이고 단념할까 흔들렸고 때론 스스로를 의심하며 자신의 행복을 포기해야만 하는 게 아닌지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준 것은 끝까지 서로를 향한 신뢰와 언젠가 반드시 지금보다 나은 곳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댁의 연락까지 모두 정리한 후 우리 부부는 진정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서툴렀습니다. 누군가의 시선과 간섭 또는 사랑 명목의 통제를 수없이 견디느라 까맣게 잊었던 자유로운 생활이란 감각을 조금씩 되살리는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에 햇살을 받으며 차 한 잔을 나누는 일상조차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요구나 희생을 위해 일정을 맞추거나 부정당할까 조마조마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기에 우리는 잃어버렸던 웃음과 말들을 서로에게 조금씩 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레 사회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바람 부는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며 그간 하지 못했던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때우로 불쑥 시어머니의 이름이나 시댁 가족 이야기가 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무리하게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참 힘들었지. 이제는 누구도 우리 삶을 흔들 수 없을 거야. 라며 과건을 밟아버리며 서로를 더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의 최고의 편이 되어줬기 때문에 지난 시절에 잃었던 자존감마저 되찾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방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피상적인 단절에 있지 않았습니다. 혈연, 전통, 도리라는 굴레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수없이 자신을 설득하고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오랜 세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효도를 하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 는 내면의 죄책감과 싸웠습니다. 저 역시 며느리로서 당연하다고 여겼기에 감당했던 모든 언행, 숨죽였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반추하며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선 것 같아. 그 말과 함께 그는 하루하루 달라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해야 하고 가끔 미루어둔 취미 생활을 재개하면서 스스로의 내면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내 삶 또한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온전히 책임지고 싶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경제적 형편이었지만 최소한 우리 자신만은 기만하지 않고 솔직하게 살아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소박한 목적으로 작은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 공간은 누가 봐도 평범하다 할 수 있었으나 우리에겐 진정한 안식처였습니다. 남편은 가끔 소파에 앉아 이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잖아.
우리 둘만의 공간, 둘만의 인생이야. 라고 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역시 내 집이라는 소중한 감각에 벅차오르곤 했습니다. 서로에게 장미 한 송이나 도시락을 건네며 아주 사소하지만 결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일상의 행복들을 찾아가던 날들이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 과정이 모두 끝났으니 이제 괜찮을 거라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방에는 슬픔, 미련, 그리움, 그리고 어쩐지 가벼운 죄책감 같은 복합적인 감정이 오랜 시간 공존했습니다. 때로는 친정집에 다녀오다 멍하니 시댁도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는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 역시 친형과 어머니가 얼마나 허무하게 본인의 신뢰를 저버렸는지를 곱씹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건너왔음을, 그리고 그만큼 치열하게 자신을 증명해 왔음을 상기했습니다. 스스로를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비로소 제대로 된 사랑이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은 앞으로 어떤 관계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권어하진 않은 단단한 기반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희생, 효, 그리고 사랑의 참된 모양은 어떤 것일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우리는 결혼, 인생, 자유의 본질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더 이상 외부의 평가나 혈연 관계의 명분에 휘둘리지 않고 내 곁을 지켜주는 이 한 사람에게 모든 신뢰를 거는 용기를 되찾았던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의 순간, 남편이 저에게 건넨 말이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이 사실은 나를 위한 자기 기만이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너랑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든 이 경험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아. 저 또한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 그리고 당신이야. 이제야 깨달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두 사람만의 심장 소리로 가득 찬 집.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미래. 궁극의 해방은 더 이상 과거의 억압에서 달아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와 나란히 꿈을 꾸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진 가족, 배신, 고독, 눈물, 그리고 저 끝에 찾아온 자유. 이 모든 것이 모여 삶의 의미가 되었고, 진정 우리만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었음을 깊이 느낍니다. 가족과 자존감에 대한 교훈. 지나온 시간들을 찬찬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소중하게 붙잡아온 가족이라는 단어의 참된 의미와 나 자신을 잃지 않고 지키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묘게 됩니다. 결혼이란 한 사람과 또 다른 가정이 단순히 결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상처와 성장, 관계의 변형과 자기 발견이 끊임없이 교차합니다. 나와 남편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기준에 부딪히고 시댁이라는 거대한 문화와 관습의 벽 앞에서 수없이 흔들리면서 가족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해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쉽게 용인된 희생과 인내, 무조건적 양보의 습관이 나 자신을 얼마나 깊이 갉아먹는지, 그 끝에는 외로움과 무기력만 남는다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남편 역시 어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참아야 한다. 이해받지 못해도 혈연과 명분이 있으니까 견뎌야 한다. 는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적당한 경계와 건강한 거리를 모르는 채 내리 사랑과 것입니다. 이런 경험 끝에 가장 크게 얻은 깨달음은 가족이라고 해서 내가 온전히 내 자리를 잃으면서까지 그 관계를 붙잡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존재입니다. 그저 같은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나의 감정과 꿈, 나다움을 부정하는 요구에 평생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나만의 존엄과 존재의 가치는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겪은 크고 작은 고통들은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용기가 모였을 때 비로소 희망이 움트기 시작한다는 사실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참으면, 내가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겠지라는 악순환에 스스로를 밀어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점점 나 자신의 건강과 자존감, 삶의 즐거움 하나까지 놓치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지켜보기만 해도 또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우리는 내면에서 분열된 여러 감정, 죄책감과 미움, 연민과 분노, 그리고 다시 용서와 그리움까지를 숱하게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선택한 것은 미련이나 후회가 아니라 생존과 건강을 위하여 본질적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 자신의 곁을 우선적으로 지키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자존감이란 타인, 특히 가족의 기대에 부합할 때 줄 수 있는 작은 만족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고통과 한계를 솔직하게 마주하고 필요한 경계와 거리를 설정할 줄 아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남편과 나, 그리고 각자의 가족이 전부 완전한 사람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대로 우리 삶은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남편에게 더 이상 착한 아들이라는 책임을, 내게 모범적인 며느리라는 타이틀을 억지로 씌우지 않으니 비로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인생에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댁과의 갈등을 지나면서 우리는 상대가 아무리 가까운 혈연이라도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순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다짐해야 했습니다. 부모와 형제 또 아이가 태어난다고 해도 결코 한 인간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희생을 정상이라 여기면 안 됩니다. 건강한 가족이란 서로 아무리 다투고 부딪혀도 자신만의 공간을 인정해주고 힘들 때면 손을 내밀되 강요하지 않는 관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나는 남편과 함께 스스로에게 자주 묻습니다. 지금 이 선택이, 이 행동이 우리를 존중하는 방식인가? 내 마음이 아플 때 나는 충분히 내 편이 되어 주었는가? 작은 대화와 사소한 배려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가족 문화를 덮어 씌우지 않고 매번 새롭게 관계를 설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말처럼 한 차례 죄책감과 상실, 외로움을 통과해 본 인생은 확실한 자기 경계와 사랑의 힘이 뒤따릅니다. 또한 멀어진 관계에 집착해 끊임없이 상처받는 대신 차라리 충분히 노력했고 이제 떠나도 괜찮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연습도 하게 되었습니다. 혈연이든 인연이든 삶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앞으로 어떤 가족 문제나 인간관계가 찾아와도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설계하며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거쳐 진짜 가족이란 타인에게 억지로 맞추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존엄과 자유를 바탕으로 존중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임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길을 걷다 부딪히는 가장 큰 장애물은 결국 자신이 쌓아올린 두려움이라는 말처럼 우리 부부의 지난 고난과 단절, 충돌과 성장 모두는 단순히 시련이 아니라 온전한 자아를 되찾으려는 긴 여정의 일부였습니다. 앞으로 누굴 만나거나 어떤 변수나 고통이 오더라도
나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존감이 짓밟히는 것을 결코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 역시 예전처럼 무조건 가족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먼저 자기 자신을 보듬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옆에 한 사람과 함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부터 건강한 경계와 온전한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떤 인연도 더는 나를 소모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 아래서도 반드시 자기 자신을 놓치지 않는 삶, 곧 자존감이 든든한 관계만이 진짜 의미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품은 채 앞으로도 싸워가고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